안녕하세요. 포럼비프 가상의 제국 영화가 되될 사회를 맡은 한국영상자료원 유성관입니다. 예, 오늘 포럼은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가 함께 공동 주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는이 특공대 엔터테인먼트와 알고리즘 미디어랩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모두 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예, 오늘 진행될 포럼의 각 섹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제국에 들어선 한국 영화, 그리고 디지털 영화 문화의 수집과 보존, 영화적 프레임 확장, 예, 다 저기 있는 글들이고요. 되게 근사하죠. 근사한데 어떤 분들께서는 좀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영화 전편을 필름으로 만든 한국 장편 영화의 마지막 영화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였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 영화 디지털 제대로 굉장히 빨리 진입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채 10년 지나지 않은 지금 관객들은 OTT를 극장보다 더 편리하고 더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변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각 효과의 발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곳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 아바타 물의 길에 푸티지 상영도 진행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관객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영화 곳곳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어셋도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화 촬영 현장은 이미 현장을 넘어서 버추얼 스튜디오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VR로 영화도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화의 현재, 영화의 오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의 오늘을 어떻게 아카이빙해야 할까요? 라는 또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어셋, 소스 데이터도 하나의 영상 자료로 인식해서 저희가 수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디지털 시네마도 원본 기억을 함께 수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들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곳 함께하신 분들께서는 이 포럼에 참여하신 패널 분들의 이야기와 토론을 들으시면서 영화의 오늘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삼으시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먼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본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저희 김홍준 한국영상자료 원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제 술에 여진이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또 좋은 상영들을 다 제끼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여러분들 각자께서는 어떤 생각에서 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은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단순히 학술적인, 이론적인 혹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이 주제들이 여러분이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거나 혹은 영화를 보여주는 페스티벌의 프로그래머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영화를 하고자 하는 지망생이거나 누구에든지 간에 이미 정해져 있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영화의 패러다임에 대한 아마 궁금증과 그 갈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그 분야의 발표자들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으신 자료집에는 전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개략적인 티저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여기 계셔가지고 발표를 다 들어야 저희들이 정말 유용한 정보와 또 지식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드릴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긴 시간 고민해서 발표 원고를 작성하고 또 참석해 주신 포럼 참가자 여러분들, 또 이 자리를 마련한 한국영상자료원 직원들, 참고로 이 포럼에 참여했다고 해서 뭐 별도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거나 뭐 시간의 수당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단 말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좀 자료원이 좀 그런 기관이에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비프 포럼팀 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해주셨고 저에게 멍석을 깔아주신 분들이고요. 알고리즘 미디어랩, 노는이 특공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화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특별히 관심드리고요.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저희가 뭐 일종의 권위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그런 자리보다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논의들을 한번 한 자리에 모아서 일별을 해보고 또 앞으로의 논의들이 어떠한 지점부터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혹시라도 방금 그 유성관 팀장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좀 반복해서 왜 하필이면 영상 자료에 온 이 시점에서 평소에 하던 일이나 잘하지 갑자기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빅 퀘스천을 들고 나와서 막 영화의 제국 이러면서 혹시 스타워즈를 빙자한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영상 자료원이 한국 영화를 수집, 복원, 발굴, 활용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한국 영화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수입 대상이 어디인지, 예컨대 OTT를 영화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도 수입해야 되는 것인지, 또 디지털 시대에서 원본의 개념은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또 수집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지, 아니면 그것은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기능이나 창작자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저희들에게는 정말 영상 자료원의 앞으로의 정체성과 그리고 역할, 더 나아가서는 조직과 예산에까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말씀이 길었고요.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좀 활발한 그러한 그 토론과 논의가 이 방안의 공기 속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가상의 제국에 들어서 한국 영화이고요. 오영숙 성공회대학교 교수님의 사회로 정찬철 부경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김승경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원님, 그리고 김신철 웨스트월드 VFX 슈퍼바이저님을 패널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포럼 비프 첫 세션의 사회를 맡은 오영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그 제한이 있었던 영화제가 이제 좀 축제 본연의 모습을 갖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본격적인, 그러니까 뭔가 거리두기 없이 본격적인 그 대면 회의로 진행되는 어떤 이 포럼에 대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3년 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영화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체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급속히 변화되면서 3년 동안 영화에 그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그 전망에 대한 거, 향방에 대한 거, 영화 매체 자체에 대한 향방을 둘러싼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발표를 맡으신 분은 정찰선 선생님이시고요. 부경대에 계시고 영화 미디어 연구자이시면서 포스트 시네마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영화 기술과 영화 예술이 어떻게 연합이 돼서 그 쓰여지는 영화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찬철입니다. 시각효과의 예술 욕망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시각효과가 그동안 한 역사로 보면 한 50년 정도의 그 긴 세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필름이 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디지털 시각효과가 만들어냈는가. 그래서 과거와 다른 어떤 영화적 경험이라든지 관객의 체험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런 주제를 광범위하게 이 짧은 제목 안에 담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가디슈입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상당히 리얼리즘의 색채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리얼리즘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디지털 시각화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이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필름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화적 경험도 있지만 필름 시대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에 대한 경험, 시각적 경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스펙타클, 더 몰입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표현 불가능했던 공간에 대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시각 효과만이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시네마의 시기와 구분을 해서 포스트 시네마라고 부르고 싶었고, 이건 오래된 영화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비포럼의 자리는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로 영화가 어떠한 새로운 그 행성계로 갔는가, 어떤 새로운 형식과 미학적 의미들을 갖게 됐는가를 논의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궤적에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지털 코드로 이루어진 디지털 이미지는 입자로 채워진 필름 이미지와 다릅니다.
그것은 알고리즘을 통해 무한 변형되고 무한 복사되어도 여전히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시각화로 렌더링된 21세기 영화 이미지의 운명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필름 시대와 다른 영화 욕망이, 예술적 욕망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가상 카메라는 바로 디지털로 강화된 새로운 예술 욕망을 더 확장시키고 팽창시키는 하나의 기술이라 생각을 합니다. 허디슈의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자동차 이제 추격 장면인데요. 여기서 카메라가 차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차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필름 시대는 이런 것들이 분절적으로만 묘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각 효과는 그런 것들을 이음새 없이 표현하게 되고 관객들은 서로 분절된 공간들을 하나의 연속된 공간으로 인지하게 되죠. 이것은 새로운 공간적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어떤 영화적 공간의 경험, 제가 여기서는 이걸 공간적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봤던 수많은 현실적인 영화이건 스펙타클한 영화이건 간의 공간을 묘사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패닝룸에서의 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4층으로 올라가는 거대한 6분짜리 롱테이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롱테이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의, 말 그대로 하나의 샷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이 롱테이크를 만들기까지 이 장면들은 무수한 컷들로 쪼개져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컷들이 이음새 없이 하나의 롱테이크로 시각 효과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었죠. 이걸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된 기반을 통해서 공간 이미지라고 부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열쇠 구멍 안으로 카메라가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현실적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아무리 미세한 카메라를 쓰더라도 말이죠. 그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가상 카메라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필름 시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새로운 디지털 영화만의 예술적 욕망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물리적 카메라의 모든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능이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버추얼 카메라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고요.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이 등장할 때 처음부터 있었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한 3D 환경 어셋에서 특정한 장면을 영화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낼 때 버추얼 카메라 이 기능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 공간에서 물리적 카메라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가상 카메라는요, 물리적 카메라가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공간에 가서 특정한 영역을 영상으로 담아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주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애니메이션의 이미지들이긴 합니다. 현실 세계의 물리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 불가능하고 초월적이고 상상적인 공간적 경험을 관객에게 이 가상 카메라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료 화면은 조디악의 오프닝 시퀀스이죠. 샌프란시스코만을 향해서 하늘 구름 위에서 카메라가 시작돼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만으로 계속 한 테이크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고증을 통해서 수많은 실제 이미지들이 사용이 되었지만 이 장면은 실사 촬영이 아니고 모두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3D 환경 어셋의 결과물이었고 그 안에서 가상 카메라가 담아낸 영상이었습니다. 가상 카메라는 그뿐만 아니라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완벽하게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서 영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패닝룸에 사용되었던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의 한 사례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정 가운데는 그 가상 카메라로 찍혀지는 장면들이 보여지고 그 위에는 완성된 이미지가 영화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라이언 킹의 한 그 제작 그 영상인데요. 촬영 감독이 드론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 안에 이제 가상 카메라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움직인 대로 이제 영상이 촬영이 되는 거고 오른편에는 이제 컴퓨터 안에서 그 드론에 의해서 어떠한 영상이 찍혀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 카메라를 활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낼 수 있겠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연출가가 가장 원했던 장면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만약 이것을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다양한 제약 조건에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당시의 로케이션의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한계들이 있는데요. 가상 카메라를 활용하게 되면 그리고 모든 촬영하고자 하는 공간을 3D 어셋으로 구축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한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좀 더 도전적이고 실험적이고 현실 로케이션에서 잡아낼 수 없는 더 몰입적이고 스펙타클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버추얼 프로덕션 안에서 버추얼 카메라가 결합하게 되면서 버추얼 프로덕션은 더 완성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공간적 이미지라는 것이 더 완성될 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됐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버추얼 프로덕션 안에서 우리가 완벽한 어떤 그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원했던 장면을 뽑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 준비 단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프리비즈라든지 테크비즈라든지 스턴트비즈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된 대로 짜여지고 그 모든 그 안에서의 배우의 움직임들이 이미 모션 캡처를 통해서 다 연습이 된 상태 안에서 이 버추얼 프로덕션 안으로 가야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추얼 프로덕션의 시대가 개막하게 되면서 가상 카메라는 이제 실사 촬영이든 완전한 이런 버추얼 프로덕션 기반의 가상 촬영이든 가장 필수적인 하나의 우리의 영화 장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필름 시대에 우리는 보통 이미지들을 운동 이미지라든지 시간 이미지라는 가장 약간 그 몽타주 기반의 롱테이크 기반의 필름 기반의 그 개념 안에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상 카메라와 디지털 시각 효과와 버추얼 프로덕션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과거의 이런 필름 체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미지 체계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영화학은 그리고 영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새로운 이미지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그러한 이름 붙이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 이름을 붙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넌 시네마다 이제 과거의 시네마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넌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포스트 시네마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포스트 시네마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럼 너무 많은 것들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이런 이미지에 대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고 저는 거기에 운동의 시대가 아닌 이제 시간의 시대가 아닌 이제 공간의 시대라는 이름 개념에서 공간 이미지라 부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연구자들마다의 개념의 차이와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견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버자타일 미디어 랩이라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반의 중국 기업인데요. 여기서는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을 완성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자사의 어떤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기술을 자랑하고자 만든 쇼 필름인데요.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롱테이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간 이미지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 모든 과정의 버추얼 프로덕션이 프로덕션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고 버추얼 카메라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다양한 그 패닝 룸의 롱테이크는 수많은 쇼트들로 나뉘어서 촬영된 다음에 시각 효과를 통해서 이어붙여서 만들어진 가상적인 롱테이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테이크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처음부터 끝까지 쇼트가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롱테이크로 찍혀졌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차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모든 컷들이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누어서 찍어야 했던 이러한 공간적인 이미지들이 버추얼 프로덕션 기반에서는 가상 카메라의 활용을 통해서 그런 편집 없이 하나의 테이크로 완성되었다는 것이 제가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영화는 버추얼 프로덕션과 가상 카메라를 통해서 완벽한 디지털 체계로 전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쟁이 시네마스코프가 등장했을 무렵 다양한 글들을 냈습니다. 제게의 바쟁은 상당히 관념론적이고 리얼리즘 영화에 대한 이론가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었는데요. 새로 이제 발굴되고 새로 번역된 바쟁의 글을 읽으면서 바쟁은 상당히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평론가구나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를 적어왔는데요. 이때 바쟁이 공간 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쟁에게 공간 영화는 몽타주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어떤 이미지의 시대였습니다. 광활한 시네마스코프 화면 안에 관객이 영화 주인공들과 함께 있는 걸 상상하면서 이것은 몽타주 시대 이다음으로 영화가 가야 할 공간 영화의 새로운 시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 상당히 좋았고요. 헌데 이제 바쟁이 새로운 공간 영화의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되게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네마스코프는 그렇게 사용돼야 할 테크놀로지인데 상업 영화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바로 디지털 시각 효과와 버추얼 프로덕션과 가상 카메라를 통해서 바쟁이 바라봤던 몽타주 이후의 시대인 바로 이 공간 영화의 시대, 공간 영화의 시대가 드디어 완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쟁이 공간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완전 영화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쟁이 말했던 완전 영화는 배우도 없고 연출도 없고 카메라도 없는 리얼리즘 그 자체였습니다.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짜 이제 카메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쟁이 말했던 완전 영화가 바로 21세기 오늘날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우리는 드디어 완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896년 막심 고리끼가 루미에르 영화를 처음 보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 첫 대목이 나는 어젯밤 그림자 왕국에 갔었다입니다. 오늘 비프 포럼의 제목이 가상의 제국입니다. 21세기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이 곧 제가 생각하기에 2, 3년 안에 완벽한 테크놀로지로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 막심 고리끼가 온다면 그의 리뷰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밤 나는 가상의 제국에 갔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카메라라고 하는 그 21세기 디지털 영상 기술이 영화의 어떤 가능성을 열었는지를 공간 경험, 공간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매김해 주셨던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발표하실 분은 김승경 선생님이시고요. 김승경 선생님은 기술문화적인 관점에서 영화사를 연구하시는 연구자이시기도 하시면서 자료원에 재직하시면서 한국 영화의 수집의 기준은 뭐고 범주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영상자료원 수직 카탈로깅 팀 김승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스펙터클에서 스토리텔링으로라고 하는 한국영화 VFX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나왔는데요. 오늘 발표하실 선생님들이 다 현재와 어떤 미래의 VFX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그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면 저희는 한국영상자료원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우리 한국영화가 어떤 길을 걸어오고 어떤 작품들을 기억해야 하는가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추억이 돋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국 영화는 1980년대까지 VFX 영화의 불모지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1967년도에 대개수 용가리 같은 그 수트 애니메이션, 수트 그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 영화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그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지 못하면서 사실 한국 영화에서 아날로그 VFX나 그리고 뭐 SF 그리고 특수효과가 많이 가미된 영화들은 사실 발달하지 못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구미호라고 하는 디지털 VFX를 반영한 영화가 처음 개봉을 하면서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영화는 디지털 VFX의 시대로 바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정도의 되게 큰 그 범주로 나눠서 몇 가지 영화를 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994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기준으로 보았고요. 튜브나 뭐 내추럴시티가 만들어진 시대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를 상상적 스펙서클의 도전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록 물고기에서부터
모던보이나 국제시장이 만들어진 좀 긴 시기인데 2014년, 15년 정도까지를 서사의 강화, 사실적 스펙터클의 이행기로 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기를 201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캐릭터의 탄생이라던가 어떤 판타지나 SF 영화를 계속 도전하고 있는 시기, 그래서 상상 이상의 스펙터클 이미지의 도전기라고 보았습니다. 예, 사실 구미호를 좀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이 포스터만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아실 텐데 구미호 영화는 몰라도 고소영이 얼굴이 여우로 변하는 장면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나이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면 저희가 홍보를 해왔었는데 사실 영화 장면에서는 사용되지 못하고 특수효과, 그러니까 분장 특수효과를 통한 그 디졸브로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에서 몰핑 기법이 처음 시도된 영화였고, 그리고 그 몰핑 기법은 이미 터미네이터 2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한국 영화에도 이런 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게 또 카이스트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과학과 예술이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으로서 이 영화가 굉장히 주목받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영화가 바로 은행나무 침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은행나무 침대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VFX가 한국 영화에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나무 침대는 역사를 기반으로 한 판타지 설정이었고요. 그리고 영화를 틀면서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소리는 죽이겠습니다. 지금 미단공주와 그 수연을 쫓는 황장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예, 당시 이 영화에는 디지털 매트 페인팅이나 로토스코핑이나 컴퓨터 애니메이션 같은 어떻게 보면 VFX의 가장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눈에 띄는 CG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이것은 현실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장면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서 불가사의를 표현했고, 또 이런 것들이 서사와 만나고 또 그 흥행으로도 이어지고 이러면서 영화인들에게는 이미지의 확장에 대한 영감과 자극을 주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전에 구미호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았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으로 좀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그 거의 수직 촬영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영화가 퇴마록입니다. 예, 퇴마록이라고 하는 작품은 당시에 유행했던 그 PC통신 연재됐던 그 판타지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영화부터 본격적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후반 작업에 VFX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작업한 영화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영화는 호주나 다른 그 미국이나 이런 곳에 좀 이렇게 작업을 의뢰를 했었다가 가격의 문제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에 있던 좀 청년 VFX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을 한 작품이었는데요. 그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진 그 촬영 현장에서의 VFX를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촬영 현장에 오리지널 그 플레이트를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촬영 소스를 스캔해서 이미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그 애니메이션 등 그런 어떤 컴퓨터 그래픽과 합성을 통해서 다시 필름으로 출력하는 이런 어떤 VFX 컨베이어 라인이 정착된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그 CG 캐릭터와 CG 사물이 등장을 했고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월향검이 날아다녔습니다. 예, 그 추상미 얼굴에 반사된 자동차 휠이라던가 아니면 날아다니는 월향검, 그리고 지금 게임 장면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캐릭터 역시 다 CG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캐릭터가 곧 튀어나오긴 할 텐데
예, 우리가 이미 어비스를 통해서 그 CG 캐릭터가 인간과 접촉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실성을 획득하는가 이런 것들은 물론 얻지 못했지만 둘이 대련하는 장면, 액션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당시의 한국 영화에서는 굉장한 성과였고 놀라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예, 물론 이 영화는 개봉하고 나서 어떤 서사의 한계성 같은 것들을 지적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컴퓨터로 제작된 그런 캐릭터들이 영화의 어떤 톤 앤 무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서사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런 장르적 시도는 그 2000년대 중반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뭐 화상고나 뭐 내추럴 시티 같은 VFX를 좀 전면적으로 내세운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좀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리고 또 비평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이런 좀 도전적인 장르들은 좀 줄어갔고요. 이러한 그 분위기의 중심에는 그 헐리우드에도 그 VFX 초창기에 있었던 그 오히려 서사에 방해가 되고 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IMF를 겪으면서 오히려 좀 편안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욕망, 그리고 어떤 글로벌 이슈가 되고 외국 영화들이 또 많이 개봉을 하면서 한국 영화가 이 정도로 만들면 괜찮지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더 이상 한국 영화를 찾는 명분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도는 되게 도전적인 시도는 많았으나 헐리우드와의 그런 어떤 격차들을 좀 실감하는 그런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기는 눈에 띄지 않는 VFX 로 서사와의 연결고리를 확장한 시기인데요. 사실 그 태극기 휘날리며를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04년에 개봉한 이 작품은 그 여러 장면이 물론 VFX에서 사용이 되었지만 특별히 군중 시뮬레이션 장면으로 이제 그 중공군의 인해 전술 장면을 이전에는 우리가 기록이나 구전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상상해왔던 장면이었다면 당시의 전쟁 장면을 굉장히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 어떤 영화의 역사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미 대중들에게 알려진 뭐 이야기나 역사가 소환돼서 다시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제 같은 VFX의 재현을 통해서 개인의 상상의 영역이었던 그 과거 이미지의 세계는 이제 공동의 기억으로 또 한 번 소환되었고,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2000년대 내내 그 역사물이나 시대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역사물이나 시대물의 배경이나 그 시각적 완성은 매트 페인팅을 통한 그런 이미지의 구축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VFX가 영화 속에 본격적으로 완전히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뭐 CG 담당자, CG 이렇게 불렀던 것들이 시각효과라고 하는 VFX라는 표현이 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을 전담하는 스텝군이라고 하는 명칭, 그리고 그것의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명칭이 일반화되면서 우리 영화의 어떤 제작에 그 VFX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자리 잡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각 효과를 하면서 도전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정찬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프리비즈가 있는데, 프리비즈와 그 디지털 액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프리비주는 역도산과 호로비츠를 위하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디지털 액터는 중천을 통해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여기 호로비츠를 위하여 그 프리비즈 장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도산과 그 호로비츠를 위하여는 공통점이 그 클라이막스에 하나는 경기 장면이 있었고 하나는 연주 장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형 공간이라는 문제, 그리고 어떤 대관 시간의 문제, 뭐 비용, 뭐 그다음에 뭐
경기와 연주라는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 관객의 리액션 이런 것들을 잡아야 하는, 그러니까 제약된 상황 속에서의 어떤 연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설득력을 얻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위해서 3D 애니매틱스 작업을 통해서 배우와 카메라의 움직임을 선행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런 것들은 그 중요한 장면마다 꽤 많이 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액터의 등장은 제가 영화로는 가져오진 않았는데 중천에서 정우성의 몸을 3D로 스캔을 했고 그리고 3D 모델링을 통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영화 보시면 이렇게 하늘에서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땅으로 툭 떨어지는 장면들이 그 3D 캐릭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액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좀 고깃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막 비판적인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액터의 사실적인 표현에 대한 과제들은 물론 계속 갖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더 이상 VFX가 몇 분 사용되었고 뭐 헐리우드의 동시대 영화는 비슷한 장르의 영화는 몇 분 사용되었고 우리는 몇 신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물리적인 비교를 이제 떠나고 이제는 한국 영화 속에서 디지털 VFX의 사용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된 시기였고 독자적으로 발전했던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시기는 상상 이상의 스펙터클 이미지의 도약기입니다. 어느 정도 VF가 좀 기술적으로 많이 시도가 된 이후에 다시 우리가 도전하지 못했던 장르로 다시 돌아가면서 또 다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글로벌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영화에서 다루지 못했던 장르들 그리고 시장이 아무래도 좀 작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은 헐리우드 영화나 중국 영화들을 통해서 그 영화들의 메인 VFX 업체로 참여하면서 확장해 나갔고요. 이거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낮은 단가와 기술적 완성도가 우리의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어떤 좀 슬프게 들리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기술력을 갖고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갔고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또 하나의 도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3D 캐릭터의 탄생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장면일 것 같은데요. 미스터고에서 재현된 고릴라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VFX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물과 불과 털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아직도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이 고릴라의 장면을 통해서 털 조화에 이렇게 털을 가진 동물을 성공했고 이것을 기점으로 이렇게 동물을 재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호에서 지금 호랑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뭐 고요의 바다나 이후에 많은 장면 등에서 3D 캐릭터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는 그런 그 캐릭터의 세계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이제 그 해적 바다로 간 사나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1900컷 중에 한 1300컷을 그 물 CG를 사용하고 지금 이번에는 또 한산에서도 바다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도전하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야기를 좀 하자면 2021년도에 개봉한 승리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후반부에 승리호 이야기가 또 나올 거라서 저는 짧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 영화에서 본격 SF 장르의 시도는 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국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은 관객들은 한국에서 SF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좀 오랫동안 놓여 있었는데 신과 함께가 증명하듯 어떤 세계든 그 핍진성만 확보한다면 관객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승리호가 아마 그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승리호는 그 SF 장르 중에서도 스페이스 오페라를 표방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아주 리얼한 그 상황을 묘사하기보다는 속도와 대비, 그러니까 그 비행기 우주선의 속도와 그리고 우주에 있는 여러 물체들의 대비를 통해서 우주 공간을 재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업동위와 우주 기동덱 3D 캐릭터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딴 후에 그걸 그대로 이제
예, 캐릭터로 완성한 장면이고요. 이것도 타짜를 직접 모셔다가 이제 찍은 후에 이것을 이제 업동이의 손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예, 물론 승리호가 OTT에서 개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호가 어느 정도 흥행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슈가 됐는지 뭐 이것을 그 한국 영화를 보는 다른 기준으로 보면서 낙관하기는 좀 이르지만 이제 한국 영화가 도전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한국 영화는 또 새로운 도전의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현장 촬영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으로 CG가 등장했다면 지금은 감독이 상상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의 중에 하나가 VFX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구현할까보다 무엇을 어떻게 구현할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아날로그 VFX의 기술과의 접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적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VFX 기술 없이 발전한 한국 영화 디지털 VFX가 장점이었지만 만달로니아 같은 작품을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버추얼 스튜디오로 찍은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날로그 기술과의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또 다른 변화와 그 도약의 시점에서 한국 영화 VFX만의 장점을 저희가 다시 그 역사학자로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지점들에서 그 한국 영화가 더 제가 몇 년 후에 이런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이 시점에 새로운 기술력이 발전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VFX 기술이 어떻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했고 또 어떤 장르를 창출해냈는가를 점검하는 그 자리이면서 동시에 기술 결정론만으로는 VFX의 발전이나 변화 궤적을 설명하기는 어렵겠구나. 다른 어떤 매개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준 발표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김진철 선생님이신데요. 김진철 선생님은 지금 웨스트월드에서 슈퍼바이저로 계시면서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 VFX 작업을 계속 해오셨고요. 그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고요의 바다에서 VFX를 담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웨스트월드 VFX 슈퍼바이저 김신철입니다. 제가 이번에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OTT 콘텐츠의 대중화와 극장 특성에 따른 VFX의 방향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좀 제목은 좀 거창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제가 실무자로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떠한 곳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조금 고민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단 주제를 정해봤어요.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고 뒤에도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서 저는 어떤 아주 그냥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실무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OTT가 이제 대중성하고 예술성을 모두 이제 갖춰가고 있는 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그렇고 청룡영화제에서도 그렇고 이제 OTT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이제 같이 시상 때 같이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넷플릭스나 티빙,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런 어떤 OTT 플랫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게 되고 퀄리티도 만만치 않게 이제 좋게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OTT는 콘텐츠를 이제 차별화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영화와의 승부를 단순히 이제 내용을 넘어서 어떤 퀄리티나 혹은 그 컨텐츠 자체로 좀 승부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이를테면 4K HDR를 이제 보통 OTT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반 영화도 2K로 촬영을 하고 상영을 하는데 OTT 컨텐츠는 4K HDR로 촬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DI도 막 따로따로 SDR과 그 HDR로 따로따로 DI를 거쳐서
두 가지 플랫폼으로 내보내는 등 되게 좀 퀄리티 쪽으로 많이 이제 심혈을 쏟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동안 영화는 이제 저희가 영화관이라는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이 관객에게 이제 보여줬다면 OTT는 TV나 타블렛,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집에서 뭐 빔 프로젝터나 혹은 뭐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런 데서도 이제 보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 그게 영화랑 제일 큰 차이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화는 연출자가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해라고 보여지는 것을 관객이 보고 있다면 OTT 플랫폼 자체는 영화 그게 이제 각자의 플랫폼이 다 다르게 보게 되고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도 제조사마다 뭐 LG 혹은 삼성, 뭐 OLED니 아니면 뭐 LCD니 이런 패널의 특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색깔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또 심지어 요즘에는 그 TV 자체에 그런 어떤 프로세서가 들어 있어서 그 영상이 들어오는 거를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색깔을 조금 이제 약간 더 뭐 각자 제조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뿌려지게 되고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제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순서랑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좀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실무자다 보니까 좀 딱딱한 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너무 다 좋은 얘기들을 미리 해주셔서 제가 뭐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해봤자인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서 뭐 요거랑 좀 달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가 뭐 아무리 현장에서 날고 기고 뭘 해봤자 이 시청자들은 다른 걸 보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네,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제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된 이제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뭐 심지어 뭐 무슨 1.5배속은 속으로 보는 거는 국룰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1.5배속에 뭐 오른쪽 탭탭탭탭탭탭 하면서 가자 탭탭탭탭탭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이런 어떤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영화랑 OTT 콘텐츠를 같이 동일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나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하물며 돌비 아니면은 배사에서 이제 서티피하는 이런 어떤 HDR 이런 어떤 규격적인 그런 포맷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국제 기구에서 다 만들어서 하는 건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거든요. 예를 들면 HDR 1400 뭐 이러면 1000니트 이상 밝기에 그 밝기를 내주는 TV를 사실상 뭐 구할 수도 뭐 1,400 뭐 수천만 원짜리로도 힘들게 되는 거니까. 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제 규격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규격들만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런 게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VP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제가 약간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버추얼 프로덕션 같은 경우로 이제 같이 한번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접목을 해볼게요. 그래서 버추얼 프로덕션의 꽃은 사실 이렇게 LED 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니얼 엔진 혹은 이제 그런 기타 엔진들을 이용해서 실시간 렌더해가지고 카메라 움직임에 제한 없이 뭐 원하는 것들을 다 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시공간의 제약도 사라지고 촬영 시간도 줄어들고 모든 스태프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마법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VP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큰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이제 뭐 막 맛본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막 다시는 안 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버추얼 프로덕션 이제 LED 촬영이 그 시리즈물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고열 바다에서 썼고 이제 제가 그것을 준비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모든 시퀀스는 아니었고 이제 달 지면들 들어가는 부분들인 것들인데 뭐 이제 무슨 어니얼 엔진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 8K 이상의 그 소스를 실시간으로 사실 8프레임 이상의 딜레이가 생기면 카메라랑 그 배경에 이제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8프레임 이내로 그걸 잡아가면서 실시간으로 뿌리는 거를 카메라 움직임까지 분석해가면서 그걸 맞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다 하면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걸로 뭐 할 건데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저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어떤 질문 같은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뭐 삼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폴더블 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접혀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접히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그걸로 뭐 할 건데,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애플 바는 아닙니다만, 뭐 이번에도 애플 그 아이폰 14 그 프로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들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잖아요. 왜 그 수하고 있는 부분에 뭐 무슨 무슨 아일랜드인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런 게 단점이고 이런 게 모자라면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연출자의 상상력이나 그런 것들을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총알이 이 정도면 그거에 맞게끔 대상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만달로리안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류로 그냥 사실 가는 거는 아마 저희가 결국에는 스스로 그렇게 좀 아픔을 겪는 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는 저희가 패스파인더가 아니라 이렇게 패스트 팔로워로서 계속 잘 쫓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본이나 이런 것들은 더 벌어지고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현실들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점점점 그것들을 쫓기만 하면 그런 어떤 기술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무슨 단순한 소프트웨어 툴이나 아니면은 사용하는 어떤 만들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은 뭐 혹자들은 얘기하죠. 헐리우드를 다 따라왔다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헐리우드 어떤 프로덕션을 가도 저희 웨스트월드 프로덕션의 어떤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만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흡사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부분에서 벌어지는 거냐면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걸로 뭘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뭘 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에서 아직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간 내에 다 압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약간 횡설수설하는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에 이제 가장 요지는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는 그들과 우리는 다르고 영화와 OTT는 다르고 다르다는 얘기는 OTT는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전부 그것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눈높이나 아니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넘어가 보면 뭐 지금 이제 LED월 그 고해바다에서 만든 사용했던 LED월이죠. 그래서 보시면 달지면 세트가 있고 그것에 이제 연장을 하고 창문 너머로 나오는 그 달지면들을 만들기 위해 LED월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술적인 한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잘 눈에는 안 띄실 텐데 이제 모아레라고 해서 그 LED의 특성상 그 화소가 LED의 화소가 정확히 한 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이 포커스나 이런 심도에 따라서 그 파란색, 빨간색 그렇게의 소자들이 사실 있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약간의 차이가 나면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저런 모아레 현상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런 어떤 기술적인 한계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LED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냥 그것에 맞춰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촬영했지만 후반 공정에서 손을 전부 다 봐야 되는 일도 부지기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크로마를 사용해서 촬영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제 VP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알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고해바다에서는 이제 뭐 플랫폼의 특성을 잘 살렸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약간 자폭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아까 얘기 드린 그런 류의 문제들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실시간으로 렌더를 뿌려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스캔라인 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주사선 같은 것들이 촬영하다 보면 딱 맞아서 나올 때도 있고 불량화소들도 LED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촬영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나오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해바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보정을 굉장히 안 했어요. 안 해서 정말 막 스페이스바 눌러서 막 이렇게 키워서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거를 뭐 제작사를 뭐 설득도 했거니와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넘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그게 우리 현 주소거든요. 그걸 다 만지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잖아. 근데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게 되게 안 좋은 얘기 그 양날의 검인데 어차피 안 보여라는 게 사실 있긴 하거든요. 예.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하지마 결국 가성비의 대한민국
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들은 이렇게 혹은 이런 부분 저렇게 해서 이제 갈 수 있게 뭐 이쪽만 나오면 앞만 분장하면 되지 뭐 등은 그냥 이렇게 다 해도 되고 뭐야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죠. LED 버추얼 프로덕션도 마찬가지. 뭐 당연히 보이는 부분만 렌더를 찍지만 렌더를 실시간으로 뿌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들은 크라핑 해가면서 맞춰가고 하는 어떤 그렇게 좀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에 맞춰서 가보자. 요즘 이제 넷플릭스 줄어드는 이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도 이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조금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볼 게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뭐냐면 이게 OTT는 OTT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대용 같은 게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시간대용 같은 게 있는 건데 이제 너무 또 막 영화처럼 접근하거나 하면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은 이제 좀 그런 어떤 물림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맞춰서 좀 맞췄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있는데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뭔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제 좀 어떤 자구책을 좀 너무 좀 의미 없는 거 말고요. 조금 실질적인 어떤 자구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VFX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각 모든 작업자들의 모니터의 색깔을 전부 캘리브레이터로 물리적으로 색깔을 전부 맞추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걸 보면서 하게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OTT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 국민에게 같은 TV를 지급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보게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어떤 TV의 어떤 특성을 고를지도 다 이용자 맘이고 그게 즐거움이야.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 두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저도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게 이제 컬러 체커라고 현장에서 촬영 현장에서 어떤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할 때 우리가 찍고 있는 저게 이제 진짜 RGB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저 색깔들이 요렇게 나오면 저 색깔이 이 색깔이야라는 걸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나중에 이제 저 찍힌 거를 컴퓨터한테 딱 해서 요게 빨강이야, 요게 파랑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얘가 그러면 이 색깔은 무슨 색이겠네? 그럼 뭐 이 색깔은 무슨 색이겠네를 이제 드르륵 알게 되는 어떤 기준점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넷플릭스 뭐 자꾸 넷플릭스 얘기하는데 넷플릭스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나올 때 뭐 두둥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약간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내용은 그때는 빨간색이 그러니까 이런 색깔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TV를 프리셋을 맞추면 연출자의 의도가 그대로 전달될 거예요. 라는 약간 그런 어떤 거 옛날에 저희 많이 보셨죠. 저런 거가 뭐 이렇게 뭐 저런 거라도 하자. 저건 그냥 저희가 그냥 던지는 그런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실질적인 자구책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야 어차피 안 보여. 이거 어차피 다르게 나와. 뭐 야 그거 해봤자 어차피 다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죄송해요. 네, 진짜 마지막인데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좀 요즘에 되게 느끼는 그런 괴리감들이 있어요. 버추얼 프로덕션이 이제 반 바퀴 돌았거든요. 한 바퀴 돌면 결정이 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어떻게 쓸지를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처음 썼어.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을 거야. 다음에 더 잘 써야지 라는 분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는 안 써. 이렇게 나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저희가 아무리 날고 길려고 해도 이제 이렇게 한 바퀴가 돌고 나면 이제 걸러지면서 옛날에 그 S3D 입체가 그러했듯이 점점 사라질지 아니면 뭐 스크린X 뭐 혹은 뭐 이런 것처럼 조금 더 날아오를지가 이제 결정이 나는 분수령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실질적인 자구책과 스스로의 질문 없이 그냥 해외만 따라하거나 아니면 되게 막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어떤 뭐 규격이나 포맷이나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조금 촌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만의 방식이나 방법들을 이제 좀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좀 더 실질적인 더 모가디슈 같은 그 치카 액션씬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자꾸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진짜 마지막인데요. 그게 너무 좋았던 그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CG로 못 만들어서가 아니야.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정말 류승환이라는 천재 감독하고 최환이라는 천재 촬영 감독이 뭐 이제 거의 비슷한 거의 동급의 덱스터라는 훌륭한 CG 기업이
그것들을 정말 맛있게 낸 거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찍었는지 다 아는데 그 타이밍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했었던 그 노하우들이 쌓여서 되게 맛있는 샷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VP도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혹은 색깔을 어떻게 되고 뭘 맞추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교류되면서 조금 더 이제 빌드업 해 나가면 이제 한국형의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자꾸 따라하지 말고, 저기서 했으니까 우리 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뭐 약간 다른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무니없지만 같이 고민하고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5분 발표 시간이 너무 짧은, 그러니까 실무자로서 어떤 정해진 교과서 없이 플랫폼에 맞춰가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 거쳐가면서 해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네,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채 10분도 안 남아서요. 그러니까 플로어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받아서 몇 분만, 한 두세 분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깐 고민하시는 틈을 타서 제가 그럼 잠깐 질문을 하자면, 일단 정창전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마마무의 VP 앨범을 봤거든요. 뭐 세계 최초의 뭐 실감형 음악 앨범. 그래서 아, 이게 보는 것,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체험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봤던 VR에서는 제가 너무 극도의 공포를 느꼈어요. 위안부를 다루는 것이고 동두천과 소요산을 다루는 것이었는데 저는 끝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공포스럽고, 제가 공간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 360도를 돌고 제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전에 제가 영화를 볼 때 거리감을, 제가 모르는 사실도 아니었고 했는데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갖는 것이 유희가 아니라 저한테는 엄청난 공포여서 결국은 뺐거든요. 더 이상을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틀 너머로 가면서 중요한 거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졌던 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겠구나. 공간의 이미지가 낳는 어떤 파생되는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공간의 이미지, 지금 바쟁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 세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체의 시선으로 전유될 수 없는 그런 넓은 것인데, 그것들을 고전적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것들이 원근법적인 것들로 장악해내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오히려 그 다른 가능성을 얘기했고, 그것이 공간 영화라는 의미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자체를 주체라는 면에서도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짬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좀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체의 위치, 그리고 저도 이 연구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공간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한 3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른 뭐 외국 학술대회나 국내 학술대회에서 국내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네요. 해봤던 건데, 그때 가장 제가 주요하게 고민했던 게 카메라와 주체의 위치, 혹은 카메라와 관객의 어떤 관계망이었습니다. 필름 시대에는 카메라가 관객의 시선을 대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의 시선은 분명히 인간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의 시선에서 혹은 그 위치에서 많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가상 카메라로 오게 되면은 그 누군가가 들고 있는 카메라는 아니거든요. 그냥 소프트웨어 상에서 좌표로 지정된 카메라이고, 그래서 땅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땅 밑에서 연속해서 땅을 뚫고 와서 하늘, 그리고 우주로도 끝없는 또 다른 은하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무인의 이미지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담아 주셨는데요. 저도 혹은 가끔 우리가 영화 속에서 경험하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거울 앞에 카메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카메라에 좌측까지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체의 위치는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할 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과연 주체가 사라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다양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주체의 위치는 분명히 변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관객들은 이제 더 이상 영화관에 있지만 그 객석에 있지 않다라는 것. 필름 시대에는 이미지와 객석은 분명하게 180도 규칙에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게 철칙이었고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여전히 관객들은 카메라 통해서 영화 세상에 들어가고, 극장 속에서 객석을 통해서 영화 속 이미지로 가지만, 영화가 시작되는 동시에
주체 위치는 필름 시대도 있을 수 있지만 필름 시대가 아닌 또 다른 주체에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이렇게밖에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주체 위치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을 이제 영화학이 탐구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글쎄요, 아직 그 VFX에 대한 이야기, 디지털 시각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학 안에서 여전히 주변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영화의 새로운 예술성을 만들어내고 영화의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VFX에 대한 그 자체, 그 예술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되게 더디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논의들을 더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 말씀으로 주신 좋은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을 벌었으니 플로어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갈 수 있을 겁니다. 한류과의 구분되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실 낮은 단가 대비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그 VFX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기술력이 그 할리우드에 못지 않은데,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그런 기사들 많이 있잖아요.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뭐 호랑이 대우가 나왔더니 우리의 호랑이를 만드는 기술은 라이프 오브 파이에 파이가 나왔을 때보다 2년이 늦어졌으니 우리는 딱 2년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똑같은 걸 맡겼을 때 헐리우드에 비해 우리는 낮은 가격으로 이것을 완성해낼 수 있다. 그것은 사실 제작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장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낮은 단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통용되는 이야기고, 한국 영화만의 장점, VFX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여전히 제가 두 번째 시기로 구분했던 그 서사와의 연결성,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VFX를 이룩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태극기 휘날리며밖에 예를 들지 않았지만, 사실 VFX 초기부터 춘향전이라고 하는 임권택 감독님 작품부터 우리 그 작품 그런 역사물이나 그런 것 안에 서사의 어떤 서사성을 강화하는 그런 VFX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그것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된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은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어떤 리얼리즘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한국 영화의 VFX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즐겁게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무래도 영화는 관객들이 객석에 앉아 있고 이제 스크린 너머의 가상의 공간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무대와 객석의 그런 경계를 허물어서 한 공간에서 어떤 극이 이루어지는 그런 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영화도 어떤 연출이나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럼 객석과 스크린 사이의 공간이 허물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더 이상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경우는 김신선 선생님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네. 마지막 질문. 저희 모두에게 던져주신 빅퀘스천이었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영화의 개념에 대한 물음들은 끊임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쎄,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는 애초부터 그런 360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때 이미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360도 벽에 이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360도로 다 이미지로 채워지는 시네오라마라는 되게 특수한 형태의 영화가 있었고요. 그것도 결국 영화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다양한 상업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도 그것도 우리가 영화로서 바라보고 영화 역사의 한 부분, 그리고 과거에는 실험되었지만 만약에 그게 나중에 이루어진다면 드디어 한 뭐 150년 만에 110년 만에 그 원래 영화가 갖고 있었던 그런 예술의 욕망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좀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어떤 약간 추상적인 담론인 것 같아서 어떤 뭐 이렇게 탁 가타부타 얘기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가 도대체 뭔데? 제가 이제 흔히 우리 아티스트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다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뭐 이걸 이렇게 뭐 무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뭐 바벨탑을 쌓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너무 그렇게 막 사명감에 가져서 막 너무 물론 이제 갖는 것도 자유지만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전반적으로 조금 힘 빼고 그냥 뭐 빔이 막 몸으로 쏴지는 어떤 그러한 형태여서 그걸 이제 온몸으로 즐기는 거면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막 이게 영화야 아니야 선그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영원히 계속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긴 하겠지만 그것에 너무 많은 어떤 나쁜 에너지와 이제 뭐 그런 류를 쏟는 거는 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저는 이제 딱 그 정도입니다. 네. 예, 2000년대 초반에 그 타란티노가 그 펄프픽션 20주년 기념 때 했던 얘기가 있죠. 이렇게 제 영화 제작이나 전달 방식이 디지털화되면 영화는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영화는 죽지 않고 매 순간 위기와 다른 매체와의 경쟁이나 부상에 대해서 영화는 항상 자기 몸을 뚱뚱하게 불려가면서 키워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화는 늘 위기와 새로운 것의 출현이 자기 언어를 갱신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근데 속도가 엄청나게 이전보다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네, 이것으로 1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